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장맛비의 일기예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큰데요. 그런데 문제는 흰남노가 휩쓸고 간 하천의 복구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더디기만한 복구공사,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요? 오늘 원인과 함께 대책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일대 건축토목학과 박기범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윤길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칠성천에서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재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포항시 계획대로라면 1년 뒤인 내년 6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하다가 비가 따라보면 그거 다 쉽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어쩌노? 자, 2년 전이었죠. 태풍 흰남노가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제대로 기억을 해야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네, 이 포항 시민분들께서는 다들 잊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2년 전 이 9월 5일과 6일 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이 포항 도심을 흐르는 맹천과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수해를 입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게다가 이 포스코까지도 가동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포항 도심에 대잠 저수지 2기 붕괴하면서 이 포항 도심 자체가 물바다를 이루기도 했었던 이 피해, 아무래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피해 지역들을 많이 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점들이 좀 인상에 남으셨고 안타깝다고 여기셨을까요? 네, 2022년 9월 5일과 6일 새벽에 서너 시간에 내린 비가 약 한 505mm로 500년 빈도에 내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5일 저녁부터 우리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구 현장을 누비면서 수해 예방 교육도 시키고 수해의 대피도 시키는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워낙 강한 비에 옷을 다 젖어서 집에 귀가 중 우리 급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인덕동 한 아파트에 냉천이 범람해서 지하주차장이 다 잠겼다. 그 안에 사람들이 물속에 갇혀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물을 어느 정도 배수를 한 작업 후에 2명은 생還을 하게 됐고 7명은 사늘한 죽음으로 저희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날 그 사고 이후에 공단을 나오는데 포스코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근 철강공단 400개 업체가 다 물난리가 났죠. 조업은 당연히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약 한 1조 2천억의 조업 손실을 보게 됐고 저는 빗줄기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는 흰남노 같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빗줄기만 봐도 가슴이 철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오천읍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인명사고가 나서 사실 작년부터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많은 주민분들이 좀 긴장하고 지금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교수님, 전해주셨다시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 피해를 키웠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500년 빈도 정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천은 8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이고 그리고 상류에 있던 진전지와 오호지는 200년 빈도로 설계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와 하천이 설계 빈도를 상회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으로 지형적인 원인으로는 이 포항 오천읍과 포항처강공단의 지형이 평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의 시간과 그리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마주치면서 그리고 완만한 경사로 인해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도시 내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물을 배수하는 우수 관로들의 설계 빈도는 한 30년에서 50년 빈도 정도가 되는데 이미 이것들은 벌써 넘쳐나서 도로 위로 벌써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지형적인 원인과 기상학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명피해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 문제에서는 아파트 관리자나 시설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런 풍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와 교육이 있었다면은 인명피해 정도는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정보의 부족과 교육의 부재 어떤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있고 나서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구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의원님 먼저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공사 사업들이 있었고 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냉천은 직선 하천이기 때문에 만조수에는 바닷물이 1m 이상 차오릅니다. 이번 흰남노에도 1m 이상 차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은 강물폭이 1m 이상 차오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그런 물수위가 당연히 높아지죠. 1m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안전하게 국가기관산업인 포철공단이라든지 상류에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상류에 항사댐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그날 환경부 장관에게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 그다음에 포항시장께서도 강력히 건의하고 저도 경북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일주일 만에 그 항사댐을 만들겠다고 건의를 받아들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국비 900억 정도를 들여서 500만 톤 저수지 용량을 할 수 있는 홍수 조절 기능댐을 아마 늦어도 내년쯤에는 아마 착공되리라고 믿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두 번째는 냉천 또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홍수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냉천 하류에 옛날 포스코가 만들면서 냉천 하천이 조금 굽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직선하고 넓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공사비를 지금 엄청 많이 들여서 도비를 투입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지금 넓히고 있거든요. 넓히고 있고 또 이번에 많은 문제점을 한 거는 냉천이라든지 인덕다리에 상류에서 떼내려 나무 가지가 걸려서 물이 함부로 통하는데 그걸 넘쳐 흐르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큰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는 냉천 다리도 지금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교량이 없는 다리가 없는 아마 현수거 형태로 통다리로 해서 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고 냉천교가 공사가 준공되면 바로 이어서 또 인덕교도 튼튼한 다리로 재가스를 해서 냉천이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경상북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지점이요, 의원님. 사실 여러 가지 복구 공사가 있고 또 현재 완료된 상태도 있지만 사실 진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들도 좀 있잖아요. 좀 더딘 곳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냉천 그 수해 복구 공사는 약 한 70%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전이라도 지금 현재 물량이라도 5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물이 또 흰남로에 버금가는 올여름 또 내리더라도 그에 대한 대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 그러니까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는 이런 공사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 역시 좀 안전한 포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름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전영기 기자? 네, 이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수해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흰남노 피해를 겪었고 이 포항시가 내놓은 대책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 대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칠성천이 범람해서 잠겼던 이 대송면의 제네리 같은 경우에는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고 이 포항시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서 이 빠르게 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항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민들에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을 경우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명령 체계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복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하천토를 준설한다거나 이 빗물이 급격하게 내렸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이 복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도 이 포항시가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이 국비가 좀 반영돼야 되다 보니까 이 당장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대표적인 게 이 포항시가 도시 외곽을 우회하는 대배수 터널, 물을 터널로 지하로 통과하도록 해서 이걸 바다로 내보내는 이 대배수 터널을 설치해달라, 이 사업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물을 넘쳤을 때 이 저류지, 빗물을 좀 머금어 줄 수 있는 저류지를 좀 확충하고 이 배수 펌프들을 늘리는 작업들을 장기적으로는 이 포항시가 세우고 있고요. 앞서 의원님 이야기하셨던 항사댐 설치도 당장 계획을 세운다고 완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시민들은 의구심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이제 흰남노 피해가 있은 지 2년이 흘렀으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아직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아마 시민분들은 불안해하실 거거든요. 이 원인은 무엇이고요? 경북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흰남노 그 태풍 이후에 바로 경상북도 도의회가 열렸을 때 도정 질의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태풍이 끝나면 바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예산, 중앙에 예산 잡는 데라든지 또 그리고 행정 시스템, 흰남노는 9월에 있었는데 그 다음 5월 초에 피해 복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협의했단 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도 지금 바꾸고 있고 중앙에도 지금 건의를 해두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이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해 복구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전국 수해 복구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수해 복구 물량의 한 50% 정도가 이상이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제 전체 수해 복구 비율을 낮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사실은 경북에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경북의 수해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경북의 수해 복구에 대한 공사 물량이라든가 개소수가 워낙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재복구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경상북도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전이라든가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2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들을 규칙대로 월칙대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상북도는 1년 안에 그래도 착공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홍수기 때, 여름에 집중호우가 다가오고 장마기간이 다가올 때 실제 시민들이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만큼의 공사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이 불안감에 떠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재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이 일반 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1년의 예산을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다시 신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비 예산으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5년 동안 예산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그런 정비도 필요하고, 이런 재복구 사업의 개선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좀 생략을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작물 조서 이런 것들도 이설하고 협의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도 선 조치 후 그리고 후 협의하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정부와 유관기관들의 협의가 굉장히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이런 재복구 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로 전달되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청 기자님도 네. 경북 지역의 피해 상황들 여러 군데를 취재 다니잖아요. 네. 어떤 점들을 좀 느꼈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 포항의 칠성천과 냉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복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관리 주체는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공공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이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 다른 민간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복구하는데 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하소연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좀 빠른 속도로 가능한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매칭하게 되면 이 기한을 올려서 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에서는 이 국비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써라, 쓰고 나서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확보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랬다가 이게 확보되지 못했을 때 우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저도 교수님이랑 좀 비슷하게 이 법 체계를 좀 바꿔서 이 재해가 벌어지고 나서 복구비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빠르게 집행해주고 나서 이후에 결산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이 법률을 좀 바꿔주는 것도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더디어지는 것들이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큰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일단 오래 있을 태풍이라든지 이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궁금하실 텐데요. 경북도에서는 어떤 점들을 준비하고 있던가요? 이제는 미리 예방기조에 중점을 두자. 소있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비만 오면 여름철만 우기만 되면 우리 건설본부, 재난대응본부로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통을 하고, 대형 호우가 생기다는 태풍이 생길 때는 미리 12시간 전에 예보를 해서 대피를 시키고, 지역 주민을 꼭 안전한 회관이라든지 대피소를 미리 매뉴얼을 정해서 시키고, 이런 훈련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 시스템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거든요. 경상북도의 대책에 더해서요, 교수님, 조금 더 안전한 우리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 대비해야 될 것들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 짚으실까요? 이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장마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이제 태풍도 이제 한두 개 올라올 텐데, 이런 공사장에서 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뉴얼화되어 있고 다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행되었는지 공무원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어떤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 가물막이나 그다음에 급경사지의 배수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지역 내에 우수 관로에 있는 이런 뭐 쓰레기나 오물이 차 있는 건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포항의 흰남노 태풍 피해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동해안 지역에 특히 영덕 지역에 이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로 드러난 게 이 배수 펌프가 좀 부족했었다. 이 부분을 좀 갖추고 나니까 이후에 영덕에서 집중호우 시기에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곳곳에 있는 이 포항, 경주, 동해안 지역 이 도심에 있는 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농어촌 공사와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2시간 전에 대피하도록 지금 매뉴얼은 경상북도에서 갖춰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호우가 오니까 대피하세요. 안내 문자를 보고 대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대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느냐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 통반장들, 우리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비상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통반장들까지 함께 이 집중호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을 기억해 보면은 재해가 일어난 곳에서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난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재해가 나오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도정지리에서 뭔가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촉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셨나요? 최근 5년간 우리 형산강 홍수 경보가 4번이나 울렸습니다. 4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매년 경보가 울리거든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강 홍수통제사무소,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사무소, 낙동강에서 우리 형산강을 관리하거든요. 너무 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형산강 홍수통제사무소를 설립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할 때가 왔다. 도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지금 이강덕 포항시장께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에 홍수통제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형산강 각 지류에서 들어오는 하천에서 들어오는 홍수량과 그리고 형산강 본류의 주요 지점들의 그 홍수량과 수위들을 체크를 해서 하류 지역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예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홍수통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산강에 홍수통제소를 설치하게 된다면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급 하천들과 그리고 형산강 본류의 주요 지점들, 범람이 발생되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해서 미리 예경보를 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저도 뭐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내용 충분히 이 포항시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홍수통제소가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대강에서 홍수통제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섬진강 유역을 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형산강 홍수통제소도 낙동강 통제소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독자적인 홍수통제소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직급의 공무원의 자리가 또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환경부가 이 국가 부처들 가운데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기재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방향을 이 형산강 홍수통제 출장소를 빨리 좀 설치해달라고 요구들을 좀 바꾸는 것도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요. 형산강 홍수통제소의 설치가 만약에 어렵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경상강도 국가청구관과 지방청구관이 있는데 경상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경주시 경상강을 통과하는 시와 도가 연계를 해서 어차피 그 경상북도에도 재난상황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볼 테니까 환경부에서 우리가 뭐 협조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차선책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재해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지 대책이나 복구공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떤 점들을 꼽고 싶으세요? 이번에 냉천 같은 경우에 80년 빈도로 그 전에 설계되어 있다가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200년 빈도, 중류는 150년 빈도, 상류는 8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과거부터 사실 도심지하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빈도를 상향시키고 그리고 범람이 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좀 약한 곳은 설계 빈도를 하향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현재를 그냥 유지하는 어떤 그런 설계 빈도의 차등화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해가 났으니까 설계 빈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평상시에 만약에 설계 빈도를 과하게 200년 빈도, 100년 빈도까지 해도 되는 하천들을 200년 빈도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감사 청구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왜 과대한 예산을 쓰냐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빈도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역에 도심지와 그리고 농촌 같은 이런 경우에 설계 빈도를 좀 더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적극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이런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가 이렇게 좀 받쳐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흰남노 피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복구공사 현황과 함께 예방 대책까지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이 안전할 수 있을지 강조의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포항은 경상북도의 최대 도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철강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제2영일만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단지를 유치해서 다시 100만 도시로 꿈을 꾸고 있고요. 이런 경북 최대 도시에게 재난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적이 다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도시 포항 만들기에 또 더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제 작은 힘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실제 행정안전부의 안전 알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좀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과 그리고 위원님께 또 한 말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의 관리자들 이런 관리자들이 시설물 안전교육과 화재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풍수의 교육, 잔재의 교육 이런 교육들은 아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서 각 22개 시군에서라도 이런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풍수의 교육, 잔재의 교육이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2년에 단 2시간 정도라도 받아서 얼마만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가에 대한 이런 정도만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례화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양치기 소년은 있지만 물난리가 났다라고 이 거짓말을 할 이 포항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행정당국이 내는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 재해 앞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아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민방위 경보 수준이라도 저는 수해를 앞두고는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행정이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시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아무리 안전하려고 해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겠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부디 많이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